자, 여러분 영의 1대적 구성 총 7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 자, 첫 번째는 고귀한 혈통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몽신화의 내용이랑 같이 또 연결을 할게요. 아빠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엄마는 물의 얘들아 신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는 천신의 후예에다가 엄마는 여러분 이 수신의 딸이니까 여러분 이 천신과 얘들아 수신의 결합으로 여러분 이제 주몽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결합으로 태어났다. 자, 근데 여러분 고귀한 혈통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태어날 때 좀 특이하게 태어나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기이한 출생. 그렇지. 자, 여러분 기이한 출생은 여러분 주몽 어디서 태어나지? 알. 근데 여러분 그 알을 무슨 모티프를 썼다고 얘기를 하냐면 난생 모티프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랑자에다가 태어날 생자를 써서 난생 모티프로 알에서 태어나고 있다. 자, 태어나봤더니 얘들아 뭘 갖고 태어나는 거야? 기본한 능력. 그렇지. 자, 여러분 기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아 7살 때부터 활을 쏘면 그치 100발백중을 맞췄대. 활을 너무 잘 쏘네. 그치? 그리고 태어날 때 얘들아 어떻게 태어났냐면 골격과 기골이 장대하고 얘들아 잘생겼대.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이 범인 같지 않다라고 했건 평범한 사람 같지 않다라는 건 능력이 얘들아 좀 뛰어나기도 하고 얼굴이 잘생긴 거야.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예쁜 사람을 우리 무슨 영인물이라고 해? 제자가 있는. 그렇지. 제자가 있는 인물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혼자서는 그치 시련과 위기를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죠. 이걸 극복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조력자. 그렇지. 자, 시련과 위기 태어나기 전부터 이걸 겪었어. 알이 버려졌죠. 그러면 여러분 알인 상태로 버려졌고 알인 상태로 버려졌어. 그걸 얘들아 누가 도와줬어? 동물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 돼지, 개, 새 이런 애들이 다 도와줬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력자는 한 명 더 나와. 여러분 주몽이 도망칠 때 여러분 도와줬던 친구들이 있었잖아. 오이등 세 사람. 그치. 여러분 오이등 여러분 친구들 도와줬고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성장하는데 얘들아 또 뭘 하냐면 또 시련과 위기를 또 겪었어. 그게 얘들아 이제 대소랑 다른 신하들에게 쫓겼지. 그래서 여러분 쫓기는 중요하다. 그 쫓기는 걸 여러분 이제 물고기랑 자라가 도와줘서 여러분 뭘 했냐면 극복하네요. 근데 이 극복이 위협을 달성까지 해줘야 돼. 자, 어떤 위협을 달성해요? 고구려를 공격해요. 그죠? 요렇게.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 하나만 더 갈게. 여러분 기본만 능력이 나중에 얘가 뭐하냐 마국간에서 일하게 되잖아. 근데 거기에서 뭘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났어? 좋은 말을 알아봤어. 그래서 선생님 준말하고 할게. 좋은 말. 준말을 알아보는 능력, 기지가 있었던 거야. 이걸 알아본. 이걸 가지고 있다.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 선생님이 건국신화의 개념도 적어놨거든? 여러분 건국신화도 한번 볼게. 미안해 얘들아. 저 분필만 갖고 올게.
신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건국신화는 여러분 어떤 개념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 나라의 기원이든 시조든 건국이든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신성시대여야 돼. 그렇지. 신성시대는 내용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특정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무조건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허구가 아니야. 신화는 여러분 무조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증거에다가 인물의 건국 행위를 여러분 무조건 신성화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성화하는 건 좀 허구의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지. 그래서 허구랑 실제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걸 건국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건국신화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면 백성들한테 자부심을 주죠. 우리의 시조는 이래, 우리의 얘들아 건국은 이렇게 했었어. 나라에 대한 얘들아 자부심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들의 나라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공동체 일체감을 주는데, 이게 얘들아 어느 시기에 이런 공동체 일체감을 줬다고 하냐면 고려 때 얘들아 누구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 위에 그렇지. 몽골이랑 막 이런 위에 중국 막 침략 많이 받았잖아. 고려 때 얘들아 사람들이 얘들아 그 원나라에게 얘들아 침략을 당할 때 이런 신화를 일부러 많이 얘들아 이 글을 써가지고 얘들아 사람들이 읽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 힘을 합쳐서 전쟁해야 돼. 이걸 만들어 주려고. 또 일제강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가 나라의 민족의 얼과 이런 게 빼앗겼던 시기니까 이런 걸 여러분 지켜서 공동체적 일체감을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 건국신화 정리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화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설화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설화는 이게 포인트야. 여러분 한 민족, 이게 범위야. 범위. 전승 범위가 한 민족에서. 그리고 여러분 전승 방법이 나오네. 아직은 얘가 글이 여러분 없으니까 구전으로만 전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승 방법. 자, 그러면 이렇게 전승되는 이야기에 자연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왜 집단적인 성격이 가느냐면 개인적으로 쓰면 이거는 소설이 되거든.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전이 되니까 집단적이고 적층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적층이 뭐야? 쌓인다. 그렇지. 이러면 쌓여가는. 그래서 요거랑 적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한 민족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이걸 설화라고 한다. 그러면 설화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 근데 여러분 조금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신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조건 포인트가 뭐라고? 신성시. 근데 여러분 얘는 범위가 아니라 어디를 범위로 할 거냐면 전국.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면 다 이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전 민족을 대상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설은 옛날부터 내려오기는 하는데 공동체의 내력,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등 여러분 무조건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게 포인트예요. 증거물이 남아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범위가 특정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화보다 범위가 어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흔들바위 이야기 혹시 아세요? 흔들바위 이야기. 이 흔들바위 맞아. 설악산에 있는 이 흔들바위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그 금강산에서 얘들아 금강산의 봉우리가 몇 개야? 12,000봉이야. 그치? 12,000봉의 아름다운 봉우리를 얘들아 모집한다고 하늘의 천재가 얘들아 이렇게 외친 거야. 그래서 얘들아 온갖 내가 좀 위용을 뽐내는 얘들아 돌멩이나 봉우리들이 여러분 금강산을 열심히 갔대. 허구지 이런 허구지만 여러분 갔대. 그래서 흔들바위도 나도 그러면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열심히 굴러가지고 갔는데 어느 정도 좀 왔다 싶어가지고 딱 봤더니 너무 예쁜 곳이 있는 거야. 그럼 금강산은 예쁘다고 하니까 여기가 금강산이구나 해가지고 딱 정착을 했대요. 그게 설악산이네? 그럼 여러분 잘못 알고 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설악산에 흔들바위 근데 이 이야기에 그 흔들바위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전설이라고 하는 건 증거물과 그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신화랑은 조금 여러분 범위가 좀 줄어드네. 그치? 여기는 여러분 신성화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이건 없어. 신성화되진 않아. 자, 민담 갈게요. 민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흥미 위주. 그리고 전승 범위가 얘들아 얘는 정확하지는 않아. 봐봐. 이러면 신화는 전승 범위가 확실하지. 고구려면 고구려, 백제면 백제 어떻다라는 거 딱 알 수 있고 얘도 딱 그 지역 색깔이 딱 있잖아. 왜냐면 증거물이 있으니까. 얘는 범위가 알 수가 없어. 이러면 제주도에는 있는데 이러면 경기도에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전라도랑 제주도에만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남부 지역에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중부 지방의 어느 지역하고 이 지역만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불특정하고 사실성이 얘들아 없어요. 그럼 사실성이 없다라는 이 말은 증거물이 없다는 뜻이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의 차이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몽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우리 어디 가냐면 7쪽 갈게요. 보자. 고구려는 졸본부였는데 이 지금의 화주, 성주라고는 하지만 그건 잘못이다. 졸본부는 요동방면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기반하고 있는지를 일단 설명을 한 거야. 자, 국사 고려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시조 동명성제성은 고씨인데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가고 있었고 부두가 세상을 떠나자 왕위가 여러분 금화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서 어떤 구조를 선생님 설명할 건데 여러분 옆에다 그냥 쭉 적어주면 돼. 자, 두 개를 적어보자. 부여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건데요.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지금 어떤 왕부터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부루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누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냐면 금화가 왕을 계승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금화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온 애가 딱 하나 있었어. 대소.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부여의 다음 왕이 대소왕이거든? 그러면 몇 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3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고구려도 이제 한번 찾아보자.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군가인지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말하길 여러분 선생님 4번 위로 올릴게요. 자 나는 하백의 딸로 이 이름은 유하인데 그럼 여러분 이 유하는 하백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수신의 후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 아우들과 노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무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야 배꼽 끝난 지가 없는데 선 다 알고 있거든. 집에서 딱 앉았는데 자버렸어. 자 이런 다시 한 남자가 천재의 아들 해무수라고 하면서 이러면 해무수는 누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천신. 이렇게 되면서 나를 웅신산 밑에 있는 이 장록한 집에로 이러면 빼어서 남몰래 정을 통해 놓고는 가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영의 1대1적 구성 첫 번째 게 나왔네? 고귀한 혈통.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가 여러분 고귀한 혈통. 선생님 그냥 번호만 써도 되더라? 응? 알 수 있지? 고귀한 혈통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걸 꾸짖어서 이곳에 귀향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귀향을 온 이유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갈게요. 금화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을 계속 비추었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서 또 비추고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닷새들이만 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햇빛이 얘들아 계속 방 속에 들어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햇빛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게. 햇빛의 역할은 첫 번째 주몽이 누구의 누구의 후예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천신. 그렇지. 주몽이 천신의 후예라는 걸 암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시조가 우리나라에 건국했던 여러분 이 왕이 하늘의 햇빛 때문에 태어났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햇빛을 되게 중요시 여겼을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태양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옛날 왕은 하늘에서 내려준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천신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과 천신 숭배 사상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햇빛은 여러분 주몽의 신분, 주몽의 혈통 이걸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얘가 또 알하나가 태어났대요. 그럼 여러분 알하나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무슨 게 들어가야 돼? 기이한 출생. 그렇지 여러분 동그라미 2번 표시할게. 기이한 출생이야. 근데 여러분 이 기이한 출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모티프를 썼다고? 난생 모티프를 쓴다. 그치? 난생 모티프를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신하들 중에서 아래서 태어난 왕들이 많거든? 여러분 저 누구도 있냐면 박국거제도 김할지도 그렇고 여러분 알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알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거는 제일 처음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알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냥 상자 안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인간이 직접 알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문제 풀다가 인간이 난생을 한 최초의 이야기다 하면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인간이 난생한 최초의 신하다. 이렇게 거의 유일한 신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인간이 난생한 최초의 신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 알이 어차피 주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여기 정리해 볼게요. 고구려는 여러분 주몽이 얘들아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주몽의 아빠가 누구라고? 해모수. 응? 근데 여러분 해모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천재. 그치? 그러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도 3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여러분 부여에도 3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구성이라고 하냐면 3대기 구조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글에서는 되게 중요한 여러분 구성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3대기 구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글은 여러분 영웅의 1대적 구성이 제일 중요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3대기 구조도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알을 나왔다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알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그냥 이걸 그냥 밑에 그 옆에 날개가 그냥 정리해도 돼. 날개 이제 정리할 거 별로 없어. 자, 여러분 알의 상징의 의미를 한번 보자. 상징의 의미.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알이 있어요. 이 알에 만약에 주몽이 여기 이렇게 안에 있었다. 그러면 주몽은 태어나기 전에는 주몽의 세상은 그냥 어디만 주몽의 세상이야. 알 속이 주몽의 세상일 뿐이었잖아. 근데 이 알에서 깨고 나오면 세상이 어떻게 됐어 얘들아? 더 넓어졌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알에서 깨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첫 번째 현실의 질서를 깨뜨리고, 자 현실의 질서니까 기존의 질서예요.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여러분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알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헤르만 헤세가 쓴 여러분 데미안에도 알이 나오거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 자기가 얘들아 지금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걸 얘기해. 상징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또 상징하고 있냐면 새로운 세상을 얘들아 질서를 만든다는 건 뭐가 건국될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고구려 건국할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야. 요렇게 고구려 건국 암시.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상징적 의미까지 정리했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선생님 또 하나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 아까 네 번째 문단까지 해서 이제 인물들을 쭉 정리 한번 했으니까
네 번째 문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티프들을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여러분 네 번째 문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티프 첫 번째 얘들아, 아빠가 하늘에서 내려왔네. 적강, 그치? 내려오는 거 우리 적강 모티프가 쓰인다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러분 아빠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엄마는 땅, 즉 여러분 수신이니까 땅에서 여러분 이 아빠랑 엄마랑 만난 거잖아. 천무지무 모티프가 쓰이네. 천무지무 모티프가 다 쓰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여러분 난생 모티프가 들어가고 또 뭐, 난생 모티프는 얘는 다 여섯 번째 문단이고 네 번째 문단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유하가 남편은 얘들아 해모수는 뭐 했어? 그냥 얘들아 얘랑 정을 통한 다음에 도망가 버렸잖아. 하늘로 가버렸고 유하만 얘들아 이 귀양 오고 고생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단군 신화도 한번 보세요. 단군 신화의 단군 아빠가 누구예요? 자, 얘들아 한웅이고 근데 얘들아 하늘에 내려가서 얘들아 신처럼 얘들아 사람들을 다 다스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엄마는 웅녀잖아요. 근데 여러분 웅녀만 뭘 해요? 쑥 먹어야지, 마늘 먹어야지, 얘들아 막 동굴에서 얘들아 100일 동안 못 나오지. 여러분 엄마들만 여성들만 순환을 겪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신이 된다고 하거나 신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남자 신들은 그냥 신이 되거든. 근데 여자 신들은 얘들아 개고생해서 신이 돼. 그러면 바리대기도 그렇고 얘들아 이 저승에 대한 이야기들에선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거든. 이걸 여성 순환 모티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들이 순환을 겪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심청이도 얘들아 왜 인당수에 빠지냐면 이것도 똑같은 거야. 여성이 순환을 겪어야만 얘들아 내가 행복한 결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티프가 쓰였다라고 정리해줘.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6번 올릴게. 자, 볼게요. 여섯 번째, 여러분 이렇게 아라나를 나왔는데 그게 닷대들이 했어. 왕은 그걸 버렸대요. 그럼 여러분 왕이 이걸 버렸으니까 얘들아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실현 위기. 그치? 몇 번째? 네 번째 게 들어가야지. 그럼 여러분 네 번째 거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버려졌어. 아이가 얘들아 버려지는 이런 이야기의 모티프를 기아 모티프라고 하죠. 여기는 기아 모티프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들아 누구를 만나냐면 얘들아 이 개와 돼지에게 좋지만 얘는 먹지 않아. 그러면 개와 돼지가 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조력자. 그치? 그러면 동그라미 5번 표시할게요. 조력자예요. 다 세모 표시는 다 조력자예요. 자, 또 기회가 내다 버렸더니 소와 말이 알을 피해서 또 조력자. 자, 그 다음 줄에 얘랑 또 새와 짐승들이 보살펴줬대. 이거 조력자. 그래서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해도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양이 튼튼하고 영특하고 기이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범한 능력. 그렇지. 비범한 능력 3번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껍질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이라는 거 알겠지? 여러분 질서를 깨고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아래 걸 한번 볼게요. 자, 나이 겨우 7살에 귀골이 준수하니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다. 그리고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서 쏘았지만 100번 쏘면 100번 다 정중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 모두 다 또 여러분 무슨 내용 들어가 있어야 돼? 비범한 능력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3번. 자,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고주몽이라고 불렀다. 금알기는 아들 7이 있었는데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지만 그 재능이 주몽보다 따르지를 못했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몽하고 주몽의 아들 대소랑 왜 갈등이 나왔는지 나와. 그럼 이게 갈등의 이유야. 그럼 여기서의 갈등은 여러분 대소하고 여러분 주몽 간의 갈등이니까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무슨 갈등이에요? 인물. 그치? 외적 갈등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소환이 있을까봐 드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말을 듣지 않고 주몽을 지켜서 말을 기르게 하는데 주몽은 곧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이러면 좋은 말을 알아봤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 기지를
발휘한 거잖아. 그럼 이것도 기본 능력. 응?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서 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줘서 살찌게 하고, 왕이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목에게 주었다. 자,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을 주목을 죽이려고 한대요. 여러분, 주목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거 실험과 곤란이야. 6번 표시할게. 어머니가 알려줘서 이 사람들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이 아니면 어디 가서 성공 못하겠니?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몽은 5위등 세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그럼 이 5위등 세 사람 얘들아 누가 돼야 돼? 조력자야. 그럼 다시 세번 표시할게. 조력자야, 조력자. 자, 그래서 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엄수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수에 물 숫자가 들어가 있네. 물에 온 거지.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 얘가 더 앞으로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은 자, 두 가지의 역할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주몽이 건너지 못하게 막는 여러분 방해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방해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자 근데 여러분 또 주몽이 얘들아 뭐도 보여주냐면 여기서 주몽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재의 아들 손자고 하백의 손자인데 여기 나 지나가게 해줘라 라고 하니까 물고기랑 자라가 나오게 되잖아요. 주몽의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얘들아 자기의 이 혈통을 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해물의 역할도 하지만 혈통을 내가 말하면서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피곤하지? 주목만 하고 잠깐 미칠게. 오늘 쉬는 시간 좀 많이 할게. 자, 봐봐. 얘들아, 여기 물고기 자라. 여러분, 물고기 자라. 이러면 조력자예요. 자, 다리를 만들어줘서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은 흩어졌다. 뒤쫓아오던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서 도읍을 정했대. 그럼 여러분, 도읍을 정하고 그거를 여러분 국고를 고구려라고 지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뭘 달성한 거야? 위협.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7번. 위협을 달성했다. 극복했다. 이로 인해서 고시성을 삼기로 했다. 원래는 여러분 해모수의 아들이니까 해치성을 따라야 하는데 천재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났다고 해서 이러면 하늘은 어디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꽃자를 써서 성으로 삼았다. 자기는 높은 곳에 얘들아 사람을 얘들아 그 후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년의 즉위해서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 왕이라고 일컬었대. 위협. 위협. 고구려가 제일 융성했을 때는 이 정도는 된다라고 해서 신화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는 여러분 주몽신화가 여러분 영웅의 1대적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여러분 10초 가세요. 당군신화는 교과서에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치 뒤에 있는 거 설명 안 해주셨지? 학습활동 안 했지?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얘들아 지금 삼성일 신화랑 다른 제주 신화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얘들아 우리 그냥 비교만 해버리자 얘들아. 알겠지? 자, 한번 봐봐. 당군 신화는 어차피 내용 다 아니까 비교 동그란 표시 해보세요. 자, 당군 신화는 여러분 환웅과 웅녀가 결합해서 천신과 지신이 만났어. 그리고 주몽은 여러분 천신과 수신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무슨 모티프를 가지고 있냐면 둘 다 천부지모 모티프를 갖고 있네. 아빠는 하늘, 엄마는 땅. 자, 그 다음에 당군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냐면 여러분 웅녀가 곰이 된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어. 이걸 태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주몽은 난생으로 태어나네. 이건 차이점. 자, 그리고 당군은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얘들 아까 시련이나 이런 위기 같은 거 겪어요? 안 겪어요? 당군은 바로 그냥 왕이 됐어. 그러니까 투쟁이 없어. 근데 주몽은 있지. 그 주몽은 영웅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 영어 1대1 구성. 여러분 얘는 없고 여러분 얘는 있고. 자, 단군 신화를 통해서 무슨 나라를 만들었어요? 고조선. 그치, 조선. 그 다음에 주몽 신화는 고구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티프를 한번 더 찾아보자. 여러분 한웅도 어디서 내려왔게? 하늘에서. 태문수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그러면 얘는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적감 모티프를 쓰고 있는 거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웅녀, 이러면 웅녀만 고생하죠. 여기도 유하는 엄마만 고생하죠. 이게 여성 고난 모티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성이 순한 모티프가 들어가고, 둘 다 여러분 건국신화예요. 둘 다 3대기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1쪽 갑시다. 여러분 11쪽에 3번 한번 보자. 여러분 3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하냐면 좀 토템 신앙이라고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천신과 얘들아 수신의 결합은 태양, 즉 하늘을 섬기는 여러분 부족하고 물을 섬기는 부족이 결합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에 물과 얘들아 이 태양을 섬기는 부족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봐봐, 단군 신화는 여러분 원래 얘들아 그 단군이 얘들아 있는 그 웅녀가 원래 살던 그 한웅이 내려오기 전에 그곳은 여러분 원래 호랑이하고 얘들아 곰이 살고 있다고 얘기했었어. 그럼 여러분 원래 그 땅에는 곰을 믿는 부족하고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와서 얘들아 이 마을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다고 하냐면 한웅이 내려와서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있는 부족에 누가 여기에 들어왔을까? 하늘을 믿는 부족이 들어온 거야. 하늘을 믿는 부족이 왔는데 하늘을 믿는 부족이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어? 웅녀랑 결혼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뭘 한 거야 얘들아? 결합을 했고. 근데 뭐 호랑이는 여러분 그 동굴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 얘들 배기를 못 뱉어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어. 그러면 그 말은 호랑이를 믿는 부족은 위로 쫓겨나고 얘네 둘이 결합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거다. 고조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신화는 여러분 당시에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고조선이 만들어졌던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위쪽에 그 지역은 아직도 여러분 대부분이 호랑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신화가 다 호랑이 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국 위쪽 땅이거든. 거기는 호랑이만 믿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밀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고? 토템 신앙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죠? 토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신성신, 이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거를 얘들아 믿느냐면 특정 동식물이나 자연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신화는 여러분 토템 사상을 가지고서 신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 하고 그럼 뒤에 이어서 또 할게.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모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무조건 여러분 정설을 하다가 다 드러내. 이거 한 6개, 7개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정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음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 부사어를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사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김선들 쭉 한번 채워보자. 자, 여러분 방학 때 했던 거 많이 배우고 있죠? 방학 때 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자, 여러분 보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여러분 나는 모란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언제냐면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현재야, 현재. 그러면 현재 화자가 뭘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란을 기다리는 거이기도 하고 봄을 기다리기도 하는 거거든. 그럼 이 봄은 여러분 모란을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원관념이 지금 숨어있어. 그럼 이거 무슨 변법이 돼야 돼? 봄에 은유법이 들어가 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봄은 은유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얘들아 내가 기다리는 것들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은 긍정적인 걸 기다려요? 부정적인 걸 기다려요? 긍정적인 걸 기다려. 그치?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희망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꿈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사람들마다 바라는 게 다 달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에 왜 빗대고 있냐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여러분 버리다라고 하는 여러분 동사에 니은이 들어가면 이거 무슨 시제야? 과거지. 얘들아 니은은 과거 시제예요. 여러분 과거 사용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가 3번부터 선생님 10번까지 쭉 써놨잖아. 이게 과거. 과거야 과거. 자, 그러면 이 과거에 얘들아 화자가 무슨 감정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볼게. 뭐라니 얘들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두 가지 이미지를 쓰는 거야. 시각이랑 하강이랑.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강의 이미지라고 우선은 쓸게. 시각하고 하강의 이미지를 쓰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던 모란이 사라지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절망감을 뚝뚝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표현법으로 표현한 거야? 음성 상징어. 그렇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테요. 자, 여러분 우리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아마 화자는 얘들아 꽃잎이 하나 정도 떨어졌을 때는 얘들아 그 떨어지고 상실감에 그렇게 크게 그런 걸 믿고 싶진 않았을 거야. 이게 없어질 거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사라지겠네. 이런 거를 믿지 않았을 텐데 꽃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이러니까 아예 정말 내 꽃이 질 때가 됐구나.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이제 완전히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은 완전히, 완벽하게, 완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나는 봄을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과거에 그러면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절망감이네.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게 좌절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고 네 번째 행에 얘들아 리을태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반복인데 뭘 반복해준다고 하면 돼 얘들아? 종결음이 반복했다고 해주면 되지? 종결음이를 반복해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을까? 자, 그러면 선생님 5월 갈게.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여러분 선생님 그 밑으로 그냥 계속 읽을게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천지에 뭐라는 자취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5월 어느 날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아예 바닥에 떨어진 꽃잎도 없어지는 시기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바라는 모란이 이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시간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 5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에게 상실감을 주는 상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상실의 시간. 자, 위로 올리자. 연락함이. 자, 그 다음 이러면 8번 가세요. 이러면 뻗어오르던 내 보람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자, 이러면 뻗어 올라갔대요. 그러면 점점 나무들이 수수수수 막 자라는 거잖아요. 무슨 이미지를 써요? 상승. 그치? 그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러면 내 보람이 점점 커지는 것을 표현을 해. 근데 여러분 보람에다 선에 네모 표시해놨네. 네모는 뭘 상징하고 있다고? 보람. 그러면 얘는 여러분 모란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숨겨서 보람이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야. 이것도 그럼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분유.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보람이라고 모란을 생각하는 거는 이 소망이 내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 기쁨, 환희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빈칸에 소망을 이루어낸 기쁨과 환희를 여러분 무슨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승. 뻗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상승. 근데 이 올라가던 나의 기쁨과 환희가 이런 기쁨과 환희가 뭐네 얘들아? 아니잖아. 언젠가는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게 서운하게 무너져 버렸대. 그럼 이런 무너졌으니까 무슨 이미지를 쓰는 거야? 하강의 이미지를 쓰네. 그래서 뒤에 하강의 이미지라고 써주고 그
그러면 여러분 이때 아까 하강의 이미지를 썼던 게 여러분 어디에 두냐면 세 번째 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줄의 의미가 뭐예요? 세 번째 줄에 하강을 써서 무슨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하강을 통해서 절망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의 절망감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서 내 감정이 기뻐졌다가 슬퍼졌다가 기뻐졌다가 슬퍼졌다가 얘들아 상승하강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여러분 모란이 지면 그냥 호시진 것 뿐이거든? 근데 그거를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를 해. 내 한 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생 끝났어? 아니죠. 과장법을 써요. 그럼 보세요. 꽃이 떨어지면 여러분 화자는 그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꽃은 어떤 이미지를 대부분 좀 가지고 있냐면 꽃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완벽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 자기 인생이 아름다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인생에 오직 아름다움만 기다리고 아름다운 꽃만 추구하고 아름다움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네. 그러면 오직 유자에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이걸 무슨 태도라고 하는 거야? 유미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유미주의적 태도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유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오직 얘들아 아름다움만, 오직 얘들아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만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러분 유미주의랑 똑같은 말 또 뭐 있어? 아름다운 것만 탐해. 탐미주의라고 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탐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탐미주의야, 탐미주의. 자, 그 다음에 360날 한양 섭섭해 옵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 360일을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한양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한결같이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슬플 수는 있어. 근데 밥 먹을 때는 안 울잖아. 눈을 거두고 밥 먹고 그래서 다시 또 울다가 여러분 또 내가 핸드폰 할 때는 잠깐 멈췄다가 또 울다가 이러면 이런 한결같을 수는 없어. 감정이. 그러면 이것도 과장에서 표현하고 있네. 근데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서 또 한결같다라는 부사어를 가지고서 자신이 얘들아 너무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을 그 크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치를 드러내면 정서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신의 섭섭함, 이러면 울고 있는 상황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이러면 이제 여러 번째 갈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여러분 원래 요것만 만약에 지우고 이 봄을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를 갖고 오면 여러분 사실 어디랑 똑같아요? 처음 1행, 2행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첫 번째랑 아래 마지막 부분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완전 똑같이가 아니라 이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줬어.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반복해주면서 조금 변화를 줬네. 변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1, 2행에 대한 반복과 변주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 또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는 건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현재의 시간에 기다림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편법 찾을 수 있지. 얘들아 보물을 앞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는 좋지. 그렇지. 그러면 도치까지 설명했으니까 이건 지우고. 자, 이러면 찬란하다라고 하는 감정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 다시 생각해보면 찬란하면 얘들아 내가 기쁨을 느끼고 환희를 느낄 때 인생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찬란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인 가치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슬픔이라는 건 대부분 내가 인생의 부정적인 것을 느낄 때, 부정적인 시련을 느낄 때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웃으면서 울 수 있어요? 기쁘면서 슬프다? 이건 이중적인 정사와 동시 성립할 불가하잖아. 여러분 선생님이 동시 성립이 불가하면 역설. 그렇지. 여러분 역설법을 써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자. 이러면 찬란하다라는 감정은 기쁨과 환희가 꽃이 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그리고 꽃이 지면 내가 얘들아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느낄 거야. 그런데 꽃이 피고 지고는 다 어느 시간에 일어나? 봄. 그러면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내가 두 가지의 정서가 다 느껴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이중적 정서를 유발하는 계절이구나. 이러면 모순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계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역설법에 뭐가 돼야 돼? 진리. 그렇지. 역설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볼게요. 아까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에 나왔던 내용이 또 반복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행에도 아직이란 말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도 또 아직이란 말 또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봐봐. 올해 얘들아 이 꽃이 펴고 졌어.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또 꽃 펴져요. 또 피고 지죠. 그 다음에 10년 뒤에도 또 피고 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 그럼 이게 숙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운명이 얘들아 다가오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야. 숙명적 기다림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우리 이제 빈칸,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보자. 자, 보자. 여러분 모란의 의미를 보면 모란은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기도 하지만 모란은 여러분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기다림의 대상이야. 일단 선생님 이거 하고 오늘 또 쉬는 시간 좀 할게. 얘들아 이거까지만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자, 여러분 보세요. 또 나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는 대상이야. 그치? 환희를 갖다 주는 대상이고. 여러분 꽃은 얘들아 영원히 피어있어? 영원성의 반대말이 뭐야? 유한하다. 그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도 유한하죠. 그러면 인생에 얘들아 성공도 사실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맛보면서 영원한 건 없어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 애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런 가치들은 언젠가 사라지니까 참 덧없는 거구나. 맞아, 인생무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유한성 때문에 인생무상의 감정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모라는 보람이라고 하는 단어랑 여러분 은유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주제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해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화자가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 가치, 이게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인생의 궁극적 가치. 자, 그리고 또 아까 이런 선생님이 인생, 꽃 아니면 내 인생 끝나. 이게 무슨 태도라고? 유미주의적, 탐미주의. 그치? 유미주의적 태도는 여러분 이 꽃이라고 하는 대상과 모란이라고 하는 대상이 오직 이것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대상들의 절대적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본질을 갖고 있죠. 여러분 꽃도 꽃만의 본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본질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 그 본질을 찾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간절히 내가 뭘 했어 얘들아? 바라잖아. 소망의 대상이어야지.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을까? 자, 그러면 그 아래 얘들아 시상정의 방식 한번 또 가자. 자, 여러분 시상정의 방식 여러분 4개 쓸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처음과 끝이 똑같네. 수미상관. 자, 여러분 수미상관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 뭘 형성해줘야 돼? 운율. 그렇지. 운율 형성하고. 자, 여러분 형태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뭐 하냐면 여러분 주제를 계속 일관되게 보여줘요. 주제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이건 통일성이야. 맞아, 통일성이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 들어오는 건 보지 마. 자, 자, 이러면 뭐 한다고? 맞으려고
자,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얘들아 계속 낯선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 아까 통일성을 주제를 일관되게 만들어준다고 했지. 그러면 뭘 형성해줘야 돼? 주제, 그치? 자 이제 마지막 여운. 여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재, 과거, 현재 나왔어. 현재, 과거, 현재. 역순행적, 그렇지? 역순행적 구성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들아. 세 번째는 여러분 봐봐. 여러분 맨 처음에 화자는 기다리겠다고 맨 처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꽃이 피니까 너무 기쁘다고 했어. 근데 꽃이 지니까 너무 슬프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기다리겠대. 여러분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도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 뭐예요? 순환. 순환의 구조를 쓰고 있는 거야. 자, 네 번째 갈게 얘들아. 선생님 네 번째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네 번째는 여기에 자연의 모습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연의 모습은 자연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요. 그걸 인간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연사의 모습과 인간사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봐봐,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인간도 얘들아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망할 때도 있고 비슷해. 얘는 얘들아 자연사하고 인간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응시켜서 주제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했을까? 자, 그러면 어조를 찾아보자. 일단 리을태오를 반복했잖아요. 여러분 리을태오는 높임말이에요, 낮춤말이에요? 높임말. 경어체. 여러분 경어체를 사용하면 강인한 어조 만들 거야, 아니면 부드러운 어조 만들 거야? 부드러운 어조 만들 거야.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고 있어, 혼잣말하고 있어? 혼잣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독백적인 어조 나와야지. 이제 정리했을까? 자, 그러면 이제 부사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 건데요. 선생님 아까 얘들아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애가 총 6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왔거든? 그래서 2번 나오면 중요해. 얘들아 이 아직은 중요한 단어야. 자, 부사어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부사어가 야 이런 의미를 더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보자.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모란이 피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기다림. 아직도 기다리고 있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는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 근데 여러분 이게 2번째 행에도 나오고 12번째 행에도 나왔거든? 그러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순환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간절한 기다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네. 당연히 반복되는 거고, 그걸 두 글자로 아까 뭐라고 했어? 숙명. 그렇지. 아직이 2번 나오니까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뚝뚝 가자. 여러분 뚝뚝은 모란이 낙하하고 있는 모습을 무슨 이미지로 아까 표현했더라? 하감과 시각으로. 근데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는 오감각으로 느끼는 이미지인데, 그래서 감각적으로 형상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이 뚝뚝을 통해서 얘들아 무슨 정서 만들어졌었어? 절망. 왜냐면 다 내가 바라던 게 사라졌으니까. 절망과 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비로소라는 건 완전하다. 얘들아 지금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완전히 모란이 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야, 아쉬움. 자기는 그전에는 꽃잎 하나하나 떨어질 때는 얘들아 그냥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이제 없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 자, 그래서 서럽다는 말도 본문에서 썼죠. 자, 다는 얘들아 내 인생 다 끝났대. 여러분 내 인생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화자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인생은 유한한 게 아니네. 덧없음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태도가 나와야 된다고? 인생 보상의 태도가 나온다. 자, 여러분 한양은 한결같이
한양치라는 뜻인데 한양은 여러분 360날이랑 의미가 똑같아요. 360날은 뭘 보여줬어? 내 정서의 깊이를. 그래서 한결같이 똑같은 거야. 내 정서의 깊이를 표현해줘. 근데 그때 정서는 화자가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거든. 그래서 서러움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 갈게요. 운율 형성을 보시면 여러분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좀 많이 있었어. 우선은 반복법을 썼는데 여러분 반복 뭐 반복했어? 정규름이 반복했어. 그렇지. 뭐 리을 테오를 3번이나 반복했단 말이에요. 또 모란 얘들아 모란이라고 하는 시어랑 식구를 반복을 해. 수미상관이다. 선 좀 이따 쓸게. 자, 여러분 시어 식구를 반복을 하고, 자, 여러분 모란에서 자음만 빼봐봐. 리을 공통점이 뭐예요? 울림소리. 그렇지. 선생님이 얘들아 김영랑 할 때 울림소리를 잘 쓰는 대가라고 얘기했잖아. 울림소리를 반복해주는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경쾌한 느낌도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1, 2행하고 11행, 12행이 나오니까 수미상관을 가지고서 운율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1, 2행하고 3, 4행하고 11행하고 12행 뭔가 문장이 2개씩 이렇게 묶인다 얘들아. 그게 한 문장이야. 그러면 2행씩 한 단락을 만들어내는 거야. 연이 구성된 게 아니니까 이 글은 연은 없지만 2행씩 한 단락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볼 음출 쓰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일부러 호흡을 조절하는 거야. 호흡을 이러면 이렇게 이 정도의 길이의 문장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 그러면 리듬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얘들아 운율이 아니잖아.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내재율이라고 해야 돼. 안으로만 아니라 읽을 때만 나타나는 운율이야. 자, 이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김영랑 몇 년대 사람이에요? 몇 년대 시를 주로 썼어요? 확실히 대답해야지 얘들아. 자, 이런 30년대에 어떤 파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어? 그렇지, 시문학파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어. 우리 방학 때 했던 내용이었지. 자, 이 시문학파의 특징 여러분 선생님 다 써놨어. 세련된 언어. 여러분 이런 세련된 언어가 아까 얘기했던 뭐 모랑 같은 거 의도적으로 울림소리 쓰고, 여기는 여러분 우음내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또 사용을 했고요. 서운캐. 여러분 서운캐는 의도적으로 단어를 추격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단어를 만들어서 여러분 쓰고, 인간의 아름다운 정서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이 여러분 뭐에 대해서냐면 감각적 표현을 너무 잘 쓴대. 여기도 학생의 이미지나 시각적 이미지 잘 썼잖아. 그치? 그럼 자, 여러분 이 1920년대 시문학파가 나오기 전에 1920년대 중반 뭘 믿는 여러분 무슨 단체가 나타나요? 사회주의를 믿는 카프가 등장하죠. 여러분 카프는 사회주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45년 이후에도 했었잖아. 광복 이후에도 사회주의자들은 여러분 문학이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목적성. 얘들아 뭔가 어떤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목적을 띄워야 된다고 강조를 해. 그러면 이 카프는 여러분 시문학파를 여러분 어떻게 비판해야 될까? 왜 목적성이 없어? 왜 시대를 반영하지 않아?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 우리 1940년대가 되면 여러분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무슨 시를 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지, 저항시를 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얘들아 시문학파를 대표적으로 막 비판한 건 아니야. 이육사나 윤동주는 여러분 타인을 막 비판하면서 시를 쓴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의 관점으로 얘들아 비평가들이 얘를 비판한다고 하면 뭐라고 비판할 거야? 똑같아. 왜 시대에 저항하지 않아?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비평가들이. 그러면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문학파는 당연히 비판만 받을 게 아니라 이들을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반박할 수 있어야지. 그럼 이들이 반박하는 건 뭘로 반박하는 거예요? 시에 이런 세련된 언어, 우리말들을 잘 지켜내고 있지 않냐. 언어성을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에서 언어성을 지키고 있다. 이런 일제강점기 때 얘들아 우리말이 다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응. 빨리 2분만 정신 차려 와. 한 동동할게. 빨리 얘들아 2분만 다 정신 차려. 자, 정동을 볼게요. 자, 얘들아 우선은 15쪽에 고려가 빨리 정리할게. 자, 여러분 고려가요는 누가 주로 향유층이에요? 평민. 자, 평민들은 글을 잘 몰라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들아 글을 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후전.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도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봐 얘들아. 왜냐면 왜 한자로 써나? 평이라 써놓고? 시험 보면 별의별 글자 다 나와. 근데 여러분 구전글에다가 나중에 언제 조선 시대 어느 음악으로 궁중음악으로 뭘로 표기를 해? 한글로. 그렇지. 왜냐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셨잖아. 훈민정음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근데 여러분 기록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얘가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첨가, 삭제, 그치.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 뭔가 내용에 변형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 구전되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들을 겪을 거야. 근데 더더구나 여러분 궁중음악으로 기록할 때는 사대부들이 기록했잖아. 맞아? 사대부들이 기록을 했으니까 사대부들은 이거 내용 너무 이상하다. 너무 얘들아 속되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용을 많이 빠뜨렸대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남자 선녀 그렇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음보율 3음보. 자, 음술 332 334. 자, 여러분 334는 여러분 잘 나타나진 않지만 대부분 경기체가에서 나타나는 음수율이야. 그래서 332 333 이런 형식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반복되는 애가 있네. 후렴구. 그치. 자, 여러분 후렴구의 기능 갈게요. 후렴구는 반복하니까 당연히 뭘 형성해 줄 거야? 운율. 그치. 운율 형성하는데 여러분 이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주제 형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우동동다리 저러고 있는데 주제 형성할 수 있을까 얘들아? 주제 절대 형성할 수 없어. 주제 형성할 수는 없는데 얘들아 뭘 만들어내냐면 일관되게 보여지니까 통일성 만들어. 일관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반복되니까 익숙하네. 안정감. 그렇지. 자, 여러분 연과 연이 띄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치 연과 연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후렴구의 기능이야. 자, 여러분 후렴구에 연과 연이 구분된다는 건 얘는 그러면 형식이 무슨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연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분연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분 절제 또는 분 연장체. 이렇게 연과 장으로 나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 평민들이 노래를 불렀으니까 사랑, 이별, 일상. 비판은 선생님이 근대 가서 나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 정리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갑시다.
선생님 이거 빈칸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동동 했었잖아. 여러분 빠르게 나갈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사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아래 현대풀이 있으니까 현대풀이 같이 한번 봐줘. 덕이라는 건 여러분 뒤로 받치고 복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받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덕과 복을 받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덕과 복을 받치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편법을 쓰고 있냐면 덕이랑 복이랑 분배 받잡고 받잡고 대구 그렇지. 문장 똑같이 들어가요. 문장 구조 동일하죠.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나오라. 여러분 나오라는 건 받치다라는 뜻이야. 받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왜 높임말로 설명해? 상대 높임을 썼잖아요. 우리 애들 문법 배웠었죠. 그쵸? 상대 높임을 쓰고 있어서 높임을 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동. 여러분 동동은 둥둥둥둥 북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말이네. 자, 여러분 다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악기 소리를 흉내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후렴구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 없어. 그냥 운율만 만들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날개를 한번 보자. 여러분 서사는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바치러 왔습니다. 덕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계속 송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송축이야, 송축. 자, 서사는 송축인데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작품 쭉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주제가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이별과 임금님과 신령님한테 덕과 복을 바치는 주제는 사실 연관성이 없어. 연관성이 없어.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유기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 유기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유기성이 없어요.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건 연관성을 얘기하잖아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왜 연관성이 없을까? 구전이 되다가 기록하는 과정에 이 서사가 뭐 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첨가. 그렇지. 여러분 첨가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서사에는 여러분 뭐의 특성이 너무 잘 드러나냐면 구전의 특성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거네.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제 정월령 갈게요. 자, 여러분 정월 냇물은 얼고 놓고 하는데 여러분 정월 되니까 여러분 정월이 양력으로 몇 월이더라? 1월 정도? 1월 정도? 2월 정도? 이제 2월 정도? 2월 정도니까 냇물이 얼고 놓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변화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야.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내 몸은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대. 그럼 나는 변화가 있어 없어? 난 변화가 없어.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지금 냇물하고 화자의 몸이 얘들아 뭐가 돼야 돼? 대조돼야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화자와 대조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에 대조법이 쓰였고요. 하나 더. 저 냇물 때문에 대조되는 냇물 때문에 내 감정 외로움이 생겨나네. 감정을 끄집어내주네. 객관적 상관물. 그렇지. 그러면 이 대조와 객관적 상관물은 모두 다 냇물이 해주는 역할인 거야. 알겠지? 그걸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에서 여러분 감정이입, 환기, 그 다음에 여러분 대조, 그 다음에 여러분 대신 나타내 주는 거. 이거 4개 중에 쟤는 뭘 쓴 거야? 냇물은? 2개. 대조, 환기. 대조, 환기가 얘들아 저 객관적 상관물. 대조하면서 내 감정 끄집어냈잖아. 이거 찾아낼 수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러면 2월 갈게요. 2월 보름에 이러면 음력 2월 15일이니까 한 3월 정도란 말이야. 그치? 이 3월에 높이 켠 등불 다오라가 뭐더라? 갔다. 그러면 여러분 갔다가 들어갔으니까 지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규법에 그럼 원관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등불은 여러분 만인을 비추실 만큼의 지시가 뭐야? 모습이구나. 만인을 비춰줄 것 같대요.
사람의 어떤 위용과 사람의 위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얘들아 인품을 얘기하는 거야. 뛰어난 인품. 임의 뛰어난 인품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님 정말 멋있네. 우리 님 정말 최고네. 그럼 뭐 해주고 있어? 예찬.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세시풍속이 뭐가 들어가냐면 음력 2월 15일은 불교에서 연등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등제가 여러분 음력 2월 15일에 불교에서 하는 행사를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3월로 갈게. 3월 나면서 개항 만춘 도래꽃이요. 여러분 많이 무슨 만자예요? 가득 차다. 봄이 가득한 도래꽃. 여러분 봄이 가득한 도래꽃이 뭐더라? 진달래꽃을 얘기를 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진달래꽃 봄에 피니까 그 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남이 부러워할 이런 뭐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모습을 얘기해. 모습. 그럼 이때 모습은 여러분 외모를 얘기하는 거네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한다. 임의 아름다운 모습이 꼭 진달래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표현법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 다오라가 없어. 다오라가 없어. 은유. 그치. 은유법을 쓰는 거야. 직유가 아니라. 그러면 이때 화자의 정서는 여러분 이월령이랑 똑같네요. 예찬. 예찬이야 예찬. 근데 여러분 여기 표현법 하나 더 있어. 도래꽃에 진달래꽃이요 이러는데 도노법을 쓰는 거야. 오 얘들아 이걸 도노법을 딱 써가지고 화자가 느끼는 그 예찬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 4월령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4월령 갑시다. 4월을 잊지 않고 오셨대요. 곡꼬리새가. 그러면 꾀꼬리새가 잊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얘는 나를 찾아와 주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근데 무슨다 이런 무슨다는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을 잊어버리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녹사님이라고 하는 대상은 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임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님이 내 곁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찾아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곡꼬리새하고 녹사님하고 모습이 대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녹사님과 곡꼬리새는 대조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녹사님이라고 하는 대상의 신분을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고려시대 때 이 녹사는 여러분 관직명이었대요. 그러면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성인가 남성인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건 남성이었으니까 신분이 높은 남성이었겠구나. 그러면 신분 높은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잊어버리고 나를 찾아와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어야 되냐면 대조법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법을 사용하냐면 여러분 곡꼬리새 때문에 내가 무슨 마음이 들 거냐면 아니 얘는 오는데 왜 나는 안 와? 얘는 오는데 왜 내 사랑하는 님은 안 오지? 이 사랑하는 님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남을 탓하게 되는 걸 우리는 원망의 태도라고 하고요. 그 원망의 태도를 얘들아 감정을 끄집어내주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곡꼬리새도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 아까 객관적 상관물 여러분 정월령에도 나왔었잖아. 정월령도 나랑 대조가 되니까 여기도 임과 대조가 되니까 그래서 이 곡꼬리새는 오는데 얘는 안 오네? 야 너무 서운하다 원망스럽다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월령까지 화자의 정서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령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5월령을 한번 보자. 5월 5일에
술인 날 아침 약은 여러분 우리 음력 5월 5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했냐면 술인 날이라고 얘기했었거든. 근데 술인 날이 뭐 하냐면 단오는 날이지. 단오는 날. 그러면 세시풍속은 음력 5월 5일 단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단오는 뭐 하는 거라고 했었냐면 선생님이 나 여자들은 그네도 타고 머리도 청포물로 이제 머리 감고 이러면 이제 수리떡도 먹는 그런 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린 날이라고 하는 날은 아침에 약을 먹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아침에 얘들아 이 이슬을 다 받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님을 위해서 약을 끓인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약은 아침부터 이 님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화자의 얘들아 사랑과 화자의 정성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아침 약은 님에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정성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지문이 천이죠. 천회를 장수하실 약이라고 바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약을 왜 준비했냐면 님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와 같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 님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이 약을 바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서사 부분에서도 여러분 덕이요, 복이요 하는 것들을 바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송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으니까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송축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님의 장수를 기원하고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정서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표현법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1000년을 살 수 있어요? 아니죠. 1000년을 장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표현법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과장의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법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5월에는 여러분 내가 님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약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4월은 여러분 님을 얘들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님이 오지 않는 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2월, 3월에는 여러분 님을 예찬도 하고 그 다음에 1월령 같은 경우는 정월령 같은 경우는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별과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의 주제는 동일하긴 하지만 각 월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구전되었기 때문이다. 구전되다가 여러분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고 삭제되는 과정에서 내용의 유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이런 고려가요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월령도 한번 시작할까요? 자, 6월령 봅시다. 6월령. 자, 여러분 음력 6월 15일에 별의 벌이 빈 다오라. 자, 여러분 별의가 뭐였냐면 벼랑에 버려진 빛 같다. 자, 여러분 여기 다오라에도 같다라는 말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우리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지교, 비유의 방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관념을 찾아볼 건데요. 벼랑에 버려진 것 같대요. 그러면 지금 님이 버려진 상태예요? 아니면 내가 버려진 상태예요? 화자가 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화자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자, 그러면 표현법 정리해버릴게. 표현법은 직유법을 통해서 나를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돌아보실 님을 조금씩 내가 쫓아가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대부분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죠. 근데 이런 전통적인 여러 여인상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통적인 여인상은 여러분 소극적이고 인내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순응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임을 기다리고 나 혼자 인내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얘는 이별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 아니면 순응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별하자고 했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뒤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임에 대한 여러분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랑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이별을 거부하는 부분이 보여서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들어가는데, 이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은 이 유월령에서만 나타나요. 글 전체에서는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서만, 유월령에서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글 전체에 이 전통적인 여인상이 아닌 적극적인 여인상의 모습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좀 틀려. 그런데 유월령에서는 그래도 이별을 거부하는 모습이 은근히 좀 보인다.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서는 내가 버려졌잖아. 버려졌으니까 여러분 사실 너무 슬퍼. 근데 그 슬픔을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이겨내보려고 하는 거거든. 왜? 계속 쫓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지적인 모습도 여기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시풍속 갑시다. 세시풍속은 여러분 음력 6월 15일이 들어가요. 음력 6월 15일은 유두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선생님 콩으로 음식을 해먹고 콩을 가지고서 얘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런 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7월령으로 한번 가봅시다. 7월 보름에, 자 그럼 여러분 7월 보름이니까 세시풍속 들어가요. 음력 7월 15일 이러면 백중날이에요. 백중날. 자, 이 백중날은 여러분 정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남녀가 모두 다 같이 얘들아 제사도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소원도 빌고 이렇게 하는 날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날에 백종, 여러분 숫자 100이 나오면 온갖 많은, 그치? 그러면 온갖 종류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제사 음식을 준비해놓고 이런 의미죠. 그리고 님을 한대 녀가죠. 원, 소원을 빕니다. 자, 여러분 님을 한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대라고 하는 뜻이 함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다가 우리 무슨 뜻이었더라? 그치, 그러면 살다라는 뜻인데 님을 함께 살다라는 말은 좀 어색해요. 조사가 옛날에는 잘 안 쓰이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말이 되게 임과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해요. 그쵸? 자, 임과 함께 살고 싶어서 소원을 빌 거래요. 이게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소원이죠. 소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을 여러분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원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정서는 화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민과 함께 하길 바라는 기원, 소망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월 보름도 가보자. 음력 8월 보름은 여러분 세시풍속이 뭐야? 그렇지? 음력 8월 15일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추석날은 가뱃날이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이 가배가 무슨 뜻이라고 했더라? 그치, 이거는 추석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날이지만 님을 모시고 여러분 여다 살아야만 오늘날이 진정한 추석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명절날은 어떤 날이어야 돼? 명절은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막 모여가지고 재미나게 노는 날이야. 정말 시끌벅적한 날이잖아요. 명절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화자는 여러분 지금 명절날에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화자에게 명절은 혼자 있는 추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게 추석이 돼야 되는 거야? 임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추석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임과 함께하는 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님의
이 추석이라고 하는 날은 내가 혼자 있는 날이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님의 부재가 부각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님의 부재가 부각되는 그런 날이다. 그러면 이미 부재하다는 건 나 혼자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화자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서는 외로움과 고독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찾아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월마다 정서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정서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9월령도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9월령 갈게요. 자, 9월령은 음력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세셔가 가만히 있구나. 자, 이러면 무슨 상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자. 세시풍속은 음력 9월 9일이 들어갔어. 자, 이러면 음력 9월 9일은 이러면 이제 중양날. 선생님이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가을 소풍 가는. 다 같이 3, 4, 5 모여서 음식도 해먹고 시도 읽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 보기 좋은 곳에 가서 그곳을 즐기다가 오는 날. 근데 그때 어떤 음식 같은 걸 먹냐면 국화차 아니면 국화죽 이러면 아니면 꽃전 이런 것들을 해서 먹는데요. 그 국화와 관련된 음식들을 좀 먹는 날이라고 생각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국화차는 이런 마시면 머리가 맑아진대. 그러니까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 즉 국화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국화꽃이 집안에 핀 거예요. 자, 이러면 이렇게 국화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국화꽃이 있으면 집에 이거 안 피니까 아유 오늘은 나는 님이랑 같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혼자 있어야겠다. 나는 같이 어디 소풍 갈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얘가 딱 핀 거야. 얘가 딱 피니까 얘들아 얘를 갖고 사람들 다 뭐 해 먹었어? 음식을 해 먹는 날이었잖아. 약을 해 먹는 날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 약을 먹어줄 사람이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갑자기 확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들아 어떠냐면 세셔, 초가집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안 그래도 나는 너무 외로운데 아 님이 내 곁에 없는데 부재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네? 이 국화꽃 때문에 내가 더 외롭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저 국화꽃이라고 하는 애 때문에 외로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끄집어내졌으니까 환기가 일어나는 객관적 상관문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서는 여러분 어떤 정서를 그러면 사용해야 되냐면 화자의 외로움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외로움이 나타나냐 했더니 화자의 상황은 여러분 이미 부재하고 있고 이걸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는데 국화꽃이 피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때 초가집이 가만하대. 여러분 선생님이 집 가구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얘들아 조용하고 적막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했었냐면 그치 얘들아 우리 독서 공방의 신세라고 했었잖아. 그치 부용이 적막하니 이런 단어 외웠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독수 공방의 신세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9월령, 11월령을 보시면 점이원벌이 같대요. 점이원이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그치? 자 그러면 뭐뭐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유법이 쓰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러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가져줄 사람이 한 분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무를 딱 꺾은 다음에 그걸 꺾은 것을 여러분 가져주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버림받은 신세는 계속 누구라고? 화자라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버림받은 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또 버림을 받았으니까 6월령에서처럼 똑같이 무슨 태도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슬프고 한탄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슬픔과 한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1월령 갈게요. 11월 봉당 자리에, 자 여러분 봉당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초가집이 있으면, 초가집 있으면 요렇게 나무 처마가 나와 있는 부분에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한삼을 덮고 누웠대요. 자, 화자가 이러면 싹싹 추워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는 것도 아니고, 한삼이라는 게 적삼이야. 적삼, 호적삼. 그럼 아주 얇은 옷, 속옷, 아니면 여러분 아주 얇은 이불, 이런 거를 덮고 누워 있다는 거야. 추운데 이렇게 왜 지내고 있을까? 아, 화자가 혼자 있으니까 그 차가움으로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춥게 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아 슬프구나, 이렇게 슬프구나. 왜 슬프냐면 고은님과 스스로니까 각각 따로따로 지내게 되었구나, 살고 있구나. 그러면 화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임과 임이 내 옆에 없은 부재의 상황이고, 임은 내 곁에서 떨어져서 지내서 나는 각각 살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아까 9월령에 있었던 독수공방의 신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보면 여러분 독수공방, 그치, 외로움이 나와야지. 화자는 외로운 신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2월령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러면 12월령. 자, 12월 군디남구로. 자, 여러분 남도가 뭐였었냐면, 원래 나무인데 우리 여러분 기역고경 배웠었잖아요. 나무에다가 기으로라고 하는 애가 결합해서 기역이 더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나무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지. 군디나무로 깎아낸 나올, 여러분 아까 1수에 있었어. 1수에 나오라 오소이다 라고 했거든요. 내가 바치려고 왔습니다 라는 뜻이었는데,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칠 소방위의 젓가락 같구나.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뭐뭐 같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렇지, 지규법을 계속 써주는 거야. 이 작품은 화자나 아니면 님을 계속 비유해서 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누구 같냐고 얘기하는지 이제 찾아봐야 되죠. 자, 여러분 소방 쟁반 같은데 거기 위에 있는 젓가락 같대요. 그러면 이 젓가락이 뭘까? 그 다음 줄을 보면 님의 앞에 들여다 놓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님이 있으면 이 젓가락 가지세요 라고 해서 줬대요. 그러면 여러분 님에게 줄 수 있는 건, 화자는 님의 사랑과 님의 마음, 정성, 님에 대한 나의 정성, 나를 이제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얘는 나야, 나. 님에게 바쳐줄 수 있는 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화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화자나 화자의 마음, 화자의 마음인데 그걸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버렸대요. 그러면 이거는 님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손님이 젓가락을 채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나가, 내 마음이 여러분 님을 위한 거였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즉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집가게 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자는 어떻게든 임을 기다리고 임을 사랑하고 임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이제 없어.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잖아. 그래서 X에다 동그란 표시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정서는요, 이 사랑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내 노력으로도 이러면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절망, 좌절의 정서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계속 그 마음속에 얘들아 이제 응어리지는 한의 정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써놓은 이 부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트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데 원령체 형식을 이 작품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령체라는 건 월마다 내용이 나오는 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월을 계속 걸러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하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이나 절기나 세시풍속이나 문화 등 우리나라의 얘들아 당시에 있었던 모든 어떤 풍습 같은 것들을 여러분 반영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의의가 있는 거죠. 원령체 형식의 의의예요. 자, 그러면 이 원령체 형식은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다 제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쵸? 순행적 구성이에요. 자, 그리고 동동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가 무슨 고자더라? 그렇지. 여러분 제일 오래된 노래다. 제일 오래된 원령체 형식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현대풀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작품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시어에 대한 문제들이나 임과 대조되는 거, 임을 비유하는 거, 나와 대조되는 거, 나를 비유하는 거, 나의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나타내주는 어떤 시어들이 문제에 꼭 나오는데 현대어풀이를 못하면 이 시어를 찾는 거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달달달달 암기를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어풀이 꼭 여러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현대어풀이 꼭 공부하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